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2월 28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3건과 단신 3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미국 하원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CNBC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1월 중에 미국의 민간 소비가 2.4%나 대폭 증가하였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영국이 EU를 탈퇴한 1월 1일 이후에 런던의 금융업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CNN 보도입니다. 네, 오늘 단신 3건을 올렸는데요. 첫 번째 단신은 2월 28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및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승승장구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주에 21%나 급락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House passes $1.9 trillion COVID relief bill, sends it to Senate. CNBC 뉴스 보시죠. 미국 하원이 지난 토요일 오전에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입법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3월 14일까지 상원까지 통과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송부할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여기서 3월 14일은 실업수당 추가 지급 기한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동법안은 공화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화당이 반대하는 내용을 보면은 대규모 구제 법안이 또 필요한가라는 점, 그리고 개별 지급 대상자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 그리고 주 및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가, 그리고 학교 지원도 필요한가, 이런 점이고요. 특히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당 7불 25센트로 되어 있는 것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데 대해서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1,400불 개인 지급입니다. 그리고 이 1,400불은 부양가족에게도 동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소득 7만 5천 불 이하에게는 전액 지급하고 7만 5천 불부터 점차 감액 지급하는데 10만 불 소득자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매주 400불의 실업수당 추가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8월 2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급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한다는군요. 현재 1,900만 명이 수혜 중인데 추가로 수백만 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당 연간 3,600달러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합니다. 아시다시피 세액공제 텍스 크레딧은 소득공제 텍스 디덕션보다 훨씬 큰 혜택이죠. 네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된 것인데요. 백신 공급에 200억 불을 쓰고 그리고 검사 및 추적에 500억 불을 사용한다고 하는군요. 다섯 번째로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에 3,500억 불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현재 집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250억 불의 임차료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의 개학을 지원하고 또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7,700억 불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연방정부 최저임금 인상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현재 시간당 7불 25전을 배가 넘는 15불 선으로 인상하는 것인데 공화당이 이것만은 꼭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 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다음 주에 상원 심의가 진행될 것이고요. 상원에서 일부 수정안을 통과시키면은 하원이 다시 최종 법안을 의결하게 되고 이를 대통령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하원을 통과한 구제법안의 내용과 규모가 방대함을 보고 좀 놀라셨을 겁니다. 네, 두 번째 뉴스, US Consumer Spending Rebounds, Inflation Muted. 로이터 통신 보도 보시죠. 1월 중의 미국 민간 소비가 전월 대비 2.4%나 증가했습니다. 7개월 내 최대폭 증가인데요. 그 주 요인을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구호자금 9천억 불이 지급되었습니다. 1인당 600불씩 했어요. 이는 1월 중에 개인 소득이 10% 증가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10%나 증가하니까 소비가 늘게 되겠죠.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비 활동을 증가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민간 소비가 크게 증가하기 됨에 따라서 경제 성장이 빠르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조 9천억 불의 구제 법안이 통과 시행되면은 소비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억하시죠? Y equals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지출국민소득 방정식이요. 총소득 지출은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그리고 수출 빼기 수입으로 구성된다는 건요. 미국의 경우 소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비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높죠. 따라서 소비가 증가하면은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1월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자 경제 전문가들은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초 2.3%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다가 6%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군요. 여기에 1조 9천억 불 구제법이 추가 시행되면은 또 추가로 상향 조정도 예상됩니다. 오른쪽 편은 분기별 미국의 경제 성장률 표인데요. 작년에 1분기,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3분기에 크게 반등하고 4분기에는 4.1% 성장하였는데요. 올 1분기에는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다가 이번에 소비 증가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구제자금의 일부는 쓰지 않고 저축하였기 때문에 1월 저축률이 20.5%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물가는 1월 중에 0.3% 성장하였고요. 이는 1년 전 대비 1.5% 상승하였는데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네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주에 상원에서 증언하기를 연준 물가 목표 연 2%를 크게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다고 평가했죠. 따라서 현금리 0 내지 0.25% 페드 펀드 레이트를 올해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페드가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딜레마에 빠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은 제가 설명해 놓은 아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Brexit leaves London fighting for its futures as Europe poaches business. CNN 보도 보시죠.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에 런던의 금융업이 위축되고 있는 게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런던은 지난 30년 이상 유럽 금융의 최고였는데요. 금년 1월 1일 이후에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가 크게 위축되는 등으로 해서 그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작년 말 유럽과 브렉시트 딜을 하면서 상품 거래 딜에 치중하고 금융 부문 딜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불완전한 반쪽 딜에 그쳤기 때문에 그 결과 영국 금융기관의 EU 내 영업 범위를 EU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런던 소재 주요 은행, 헤지펀드, 보험사 등이 다수 EU로 옮겼는데요. EU 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런던에서 제대로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런던 소재 금융기관의 영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런던의 금융거래 위축 사례를 보면요. 먼저 주식 거래의 경우 런던 정금거래소의 일일 평균 주식 거래액은 1월 중에 평균 86억 유로였는데요. 이는 전월 대비 60억 유로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반면 암스테르담 거래소의 주식 거래액은 일일 평균 92억 유로로서 전월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유럽 최고 주식시장은 이제 런던이 아니고 암스테르담 스탁 익스체인지로 변경되었군요. 그 요인은 EU 금융기관들이 런던 거래소에서 유로 표시 주식 결제 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로화 표시 금리 스왑 거래를 보면요. 런던 거래소의 비중이 종전에 작년 7월에 40%였는데 지난 1월에는 10%로 급감하였고요. 반면에 EU 거래소의 비중은 작년 7월 10%에서 올해 1월 25%로 급등하였습니다. 런던 거래소 물량이 미국으로 건너간 경우도 있어서 미국 거래소 비중도 올라갔군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EU와 영국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EU 의회는 최근 유로화 표시 파생 상품 거래에 EU 거래소 추가 이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하고요. 더 많은 기업의 EU 재비치를 종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반면 영국의 경우 영란은행 총재가 EU의 시장 배제 움직임에 대해서 대응하겠다고 영국 의회에서 청원하였습니다. 런던 금융시장 위축이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우선 세수 감소입니다. 현재 영국 세수의 11%가 런던 금융에서 나오는데 이게 감소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GDP 감소 효과인데 국내 총생산이 현재 금융 비중이 7%인데 이게 많이 줄 거라는 거죠. 2019년에 그 총 1,320억 파운드의 그 GDP가 발생했는데 이게 줄어들겠죠. 세 번째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런던 내에는 금융인 110만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대단하죠. 중기적으로 3만 5천 명이 EU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참고로 2016년 영국이 브렉시트를 국민투표로 결정한 직후에도 영국 내 금융자산 1조 2천억 파운드가 EU로 이전되었었고 당시에 금융인 7,500명이 EU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이제 그 브렉시트 딜에 대한 재평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영국 정부가 작년에 금융업을 브렉시트 딜에 불포함한 것은 큰 실수라는 것입니다. 협상 시한에 쫓겨서 상품 거래 위주로 딜을 한 것인데요. 난제인 금융업 협상은 쑥 빠진 반쪽 협상에 불과한 거였죠. 금융업이 영국의 핵심 산업인데도 EU와의 협상에 포함하지 않고 성사된 브렉시트 딜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는 보리스 존슨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군요. EU 탈퇴라는 파퓰리즘으로 수상이 된 보리스 존슨의 한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반쪽 협상의 결과 EU가 이제는 영국 금융사들의 EU 내 영업 범위 결정 주도권을 갖게 됐는데요. 런던 소재 금융사들은 EU에 대한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EU로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런던 금융사들이 미국이나 아시아계 금융사보다 더 불리한 상황이라고까지도 말하네요. 런던 금융시장은 주식 거래, 파생 상품 거래 등의 상당 부분을 EU에 뺏겼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력한데요. 첫째, 우선 세계 채권 매매의 70%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은 세계 외환 거래의 4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보험 및 자산 운용업의 국제 경쟁력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결제 및 환경 분야 금융 전문가가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자산 운용업 센터로서는 미국 다음에 세계 2위이고요. 금융 서비스 수출은 세계 1등국입니다. 여기에다 수백 년 쌓아온 금융 생태계, 예를 들어서 금융 전문가, 법률가, 회계사, 그리고 금융 당국이 포진하고 있죠. 한편 런던을 떠나 EU로 간 여러 금융기관들이 EU 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간 것도 런던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들은 주로 프랑크푸르트나 파리를 가게 됐고요. 자산 운용사들은 더블린과 룩셈부르크를 선호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험사들은 브뤼셀을 선호했고요. 그리고 한편 1,500개 EU 금융회사들이 영국에서 금융업을 유지하기를 당국에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런던 금융시장이 위축 속에 주요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향후 영국은 불리했던 브렉시트 딜을 앞으로 친투자자 정책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하고요. 미국이나 아시아 등 비EU 금융 거래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하네요.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은 런던 금융의 위축 현상은 이제 초기 단계임은 틀림없습니다. EU와의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지만은 추가 위축 우려가 매우 크죠. 그럼에도 영국의 금융업은 여전히 강력한 상태입니다. 기존 금융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미국, 아시아 등 신규 고객 확보에 노력해야겠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2월 28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 보시죠. 28일 현재 세계 확진자 수는 1억 1,331만 5,218명으로 전주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251만 7,964명으로 전주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4주 연속 확진자 수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사망자 수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별 순위는 4주째 변동이 없는데요.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 터키, 독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순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지난 주말 현재 2,817만 4,978명이 감염되었고 이 중에 50만 6,76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요. 지난 주말 현재 2억 3,6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 전주 대비 16.8%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미국이 7,280만 명이 접종받았군요. 백신 접종 진행 국가 수는 103개국으로 늘어났는데요. 드디어 한국이 포함되었습니다. 일평균 접종자 수는 지난주에 667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화이자 백신이 접종 중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대통령님의 전화 요청으로 긴급 공급받아서 접종 중이고 화이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의 그 무상 공급분 코박스가 제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스트라 백신은 유럽에서는 인기가 없어서 공급 초과 상태라고 하는군요. 네, 두 번째 단신, 지난주에 비트코인 가격이 21%나 급락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에thereum 등 다른 암호화폐 가격도 평균 23% 급락하였습니다. 암호화폐를 기초상품으로 하는 파생상품도 급락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가격 급락 요인은
장관의 그 경고에 따라서 당국의 규제 가능성이 대두되었고요. 그리고 무려 1조 5천억 불이나 투자한 테슬라사의 CEO 앨런 머스크가 비싸 보인다고 발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제 수익률 상승으로 고평가 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기술주 및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팔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 암호화폐가 급등하고 그리고 또 급락하였던 때를 재현하는 게 아닌가 우려되는군요. 제 생각에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은 암호화폐는 진짜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을 살펴보시죠. 다음 주의 최대 이슈는 금요일 발표되는 2월 고용보고서입니다. 1월보다 4배나 많은 21만 8천 명의 고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니까 좋은 보고서가 되겠군요. 그리고 다음 주에 채권 수익률 동향을 잘 살펴봐야겠죠. 고용 지표 호조는 국제 수익률 추가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목요일 있을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도 중요한데요. 금리 급등에 대한 제동에 대해서 언급할지 여부가 관심이죠. 네, 요일별 일정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계경제는 지금을 애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